1934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나치 독일을 출범했을 때 그때는 3H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H로 시작되는 세 사람이 그 나치 독일을 그걸 시작을 했어요. 창단 멤버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히틀러고, 그 첫 번째 H는 히틀러고, 두 번째 H는 히물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H는 하이드리히인데, 히틀러는 그 유럽의 중앙, 오늘날 독일이죠. 중앙 지역을 맡아서 관장하고, 히물러는 저기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와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가는 그 서부 지역, 그러니까 뭐 프랑스와 스페인과 그 포르투갈이죠. 그 광활한 지역. 히틀러는 그 오늘의 독일이죠. 독일을 그러니까 중앙 유럽이죠.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 광활한 서부 지역은 히물러가 맡아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쪽은 하이드리히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자기가 오스트리아 출신이니까 오스트리아를 점령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오늘날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거를 합치면은 유럽의 중부 지역입니다. 거기서 서쪽에는 히물러가, 동쪽에는 하이드리히가 맡아서 전 유럽 대륙 전체를 3H, 히틀러, 히물러, 하이드리히가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계획으로 나치 독일이 출범됐습니다. 그랬는데 한 1년쯤 갔나 1934-5년인가 그때 그 체코에 말하자면 반항 그 세력이 있어가지고 지하 조직이 있었는데 젊은 애들이죠. 걔네들이 그 하이드리히를 그 수류탄을 던져서 하이드리히를 살해했습니다. 암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프라하입니다. 체코의 아주 굉장히 하이드리히가 그 체코를 다스리는데 아주 압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반항 세력이 이래 돼서 하이드리히가 암살당했습니다. 한 1년 뒤에. 그랬을 때 히틀러가 무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3H로 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하고 히물러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하이드리히나 이런 사람 자리에 괴링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군인인데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괴링이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왔어요. 그 전에 헤스라는 사람은 히틀러하고 가까운데 헤스는 원래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군인 하이드리히의 뒤를 이어서 강한 그런 압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괴링을 택해가지고 말하자면 히물러, 히틀러, 괴링 이렇게 이제 3자 나치 브레인으로 그렇게 한 것이 1935년도인데 이미 그때는 파더보른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한 120km 정도 북쪽으로 가다가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파더보른의 좀 높은 지대에 베벨스부르크라고 하는 옛날서부터 성이 있었는데 폐허됐어요. 그 성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 죽고 손이 없고, 그래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 자리를 정리해가지고 거기다가 히틀러가 스케치를 해줬습니다. 히물러에게 요렇게 집을 지라.
그것이 1934년도 그 나치 독일 출범시킴과 동시에 히틀러가 그 롱기누스 창조 그거를 비엔나에서 그 호프부르크 그 교회에서 가져올 계산을 해서 집을 그 창척의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지라 그래서 스케치를 해서 히물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히물러는 1934년도에 그거를 그 파더보른의 그 베벨스부르크라는 그 폐허된 데를 잘 정리하고 거기다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히틀러가 스케치해준 그대로는 짓진 못했는데 아주 그 뾰족한 그 창촉을 의미하는 삼각형으로 된 그 거대한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것이 1936년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히틀러가 올림픽을 뭐 해가지고 뭐 떠들썩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그 베벨스부르크의 그 건물을 오픈을 했어요. 그 오프닝 하는 세레모니는 그 히틀러 밑에 있는 나치 브레인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완공된 그 삼각형으로 지어져 있는 베벨스부르크라는 그 지금 사진에 있는 이 건물은 이거는 나치 그 순회 아주 브레인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입니다. 이게 교육 장소입니다. 그 베벨스부르크의 그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멋있는 건물은 아직도 파괴되지 않고 파더보른의 그 산 위에 있습니다. 내가 독일에 있을 때 거기까지 가본 일이 있는데 베벨스부르크 거기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1938년도에는 그 비엔나 근교에 있는 호프부르크 그 교회 지하에 소장되어 있던 그 롱기누스 창축을 가져다가 입구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베벨스부르크라는 그 학교 건물에서 무슨 커리큘럼으로 그 교육을 시켰느냐 그러면은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시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인정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인데 그 마르키온이 사도 바울과 의견이 대립됐습니다. 그 마르키온 생각에는 자기 선생님은 바울이 자꾸 유태인들을 생각하고 모세오경을 자꾸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바리새인 그들이 섬기는 그런 모세오경이죠. 그거를 바울 사도가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또 얘기했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바리새인들의 아주 높은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나도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 사도가 그 바울 서신에 쓴 거에는 아주 구약성서에 대한 코테이션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그 마르키오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마르키온 생각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유태인들인데 예수님에게 가장 몹쓸 짓을 하고 예수님이 가장 증오하고 바리새인들을 아주 그냥 그 위선자라고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회방하는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고 아주 저주한 그러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고 그 유태인들은 또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증오하고 유태인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가 또 이 유태인들을 증오하고 이러한 것으로 서로 대립된 거에서
무슨 일로 결론 났나? 십자가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증오하고 미워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극형을 받고 처형된 사건은 유태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꾸 유태인 얘기를 하고 내가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그 구약성서 쿼테이션 하는 걸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의견 대립이 돼서 결국은 바울과 헤어졌습니다. 마르키온이. 그래서 독자적으로 교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바울 교단이 있고 마르키온 교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엔 또 베드로가 로마에서 했던 지금 가톨릭의 시초지요. 로마의 베드로가 시무했던 교회, 마르키온 교회, 그리고 바울의 교회, 이렇게 기독교가 세 교회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 그런데 그 마르키온 교단이 마르키온이 죽고 나서도 한 100여년 지속됐어요. 그래서 마니교가 나와서 마니교가 유포되면서 마르키온 교가 쓰러졌는데, AD 100년, 120년경까지 마르키온 교단이 아주 활발하게 업무를 했습니다. 선교 활동도 하고. 그리고 마르키온 교단에 있는 교인들이 거의 사업해서 페니키아 상인들하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마르키온 교단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교회나 바울의 교회보다 마르키온 교회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마르키온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르키온 복음서가 있어요. 마르키온 복음서가 그것이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태인들을 증오하고 유태인들이 나쁘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유태인들은 아주 못할 짓을 한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 마르키온 복음서 안에 강력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벨스부르크의 나치 브레인들을 교육시키는 교과 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마르키온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 말로 쓰여진 거를 다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명령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에게 마르키온을 연구하라. 그래서 히틀러 편에 서서 나치 독일에 협조한 그때 당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거의 다 마르키온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베벨스부르크에 와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마르키온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마르키온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유태인을 증오하고 유태인들을 압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커리큘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거, 예수님도 싫어했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빌론 문화가 싫으니까 바빌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 친척인 롯을 데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탈 메소포타미아 사건은 바빌론의 그 당시 높이 발전했던 문화 문명을 좋아 안 하는 거죠. 그것이 히틀러나 나치 브레인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거, 예수님도 싫어하고 좋아 안 하는 거, 그것이 우리들이 손댈 부분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또 그래서 바빌론 역사, 바빌론의 문화 문물, 이런 것들을 또 강의하는 겁니다. 베벨스부르크에서. 이렇게 되면서 점점 유태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유태인들을 증오하고 이런 것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증거가 있어요. 마르키온이 그랬다. 그 다음에 뭐 바빌론에서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학대했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그 베벨스부르크에서 나치 브레인들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유대주의 그 사상이 나오도록.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로젠베르크라고 하는 그 유태인입니다. 로젠베르크라고 이름 자체가 유태인인데 유태인이 그 20세기의 신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유태인이 스스로 무슨 얘기를 거기다 썼느냐? 이 지구촌이 무사하고 지구촌이 평화로우려면은 유태인들이 이 지구촌에서 없어져야 된다. 나도 유태인이지만은 유태인들이 나쁜 놈들이다. 유태인들을 나도 증오한다. 이거지. 예수님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유태인이 아주 그 인류들에게는 그 몹쓸짓만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끼리만 놀고 유태인이 아닌 그런 인간들은 인간으로 취급 안 하고 뭐 이렇게 그 하는 거. 그 독일 땅에서 남의 나라죠. 독일 땅에서 유태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머리가 좋으니까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의사들이 많았어요. 유태인들에. 그러니까 병이 나게 되면은 독일 사람보다는 유태인들을 먼저 치료하고 뭐 독일 사람보다 은행을 다 하면서 돈은 유태인들 손에서 돌고 그 유태인들이 또 학자들이 많고 예술가들이 많고 이래서 독일에서 유태인들이 그 모든 그 사회의 핵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이 유태인 중에 로젠베르크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20세기의 신화다 하면서 이 사람도 유태인이니까 머리가 좋고 글도 잘 쓰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가 유태인의 신분으로서 유태인들을 이 지구촌에서 몰아내야 된다. 지구촌에서 유태인이 없어져야 지구촌이 편안하겠다. 자기도 유태인이지만 유태인들의 편협한 생각, 유태인들의 그 자기끼리만 생활하는 거, 유태인들의 어떤 그 고립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도 싫다. 그런 거를 썼는데 그게 막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 다음으로 많이 그 읽힌 책이 그 로젠베르크의 20세기의 신화입니다. 그 책이 또 그 베벨스부르크의 나치 브레인들을 교육시키는데 또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마르키온 복음서와 마르키온 연구 그 초대교회에서 그게 아주 자연적으로 그 유태인들을 증오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빌론 문화 문물을 자꾸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고고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바빌론 때 유적들을 많이 꺼내서 그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다가 뭐 점토판이더니 뭐니 그때 그 수메르와 아시리아 때 뭐 바빌론 때 그 유적을 많이 옮겨 놨습니다. 그럼 나치 독일에서 바빌론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젠베르크의 그 베스트셀러 20세기 신화 그리고도 그 다음에 그 카르타고 북이라고 이제 그 카르타고가 또 로마 시대에 굉장히 그 문화 문물이 높았던 때인데 그 카르타고의 어떤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학자 이름은 전해오지 않는데 책 제목이 카르타고 북이에요. 근데 그 카르타고 북에 의하면은 또 거기도 유태인들을 증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베벨스부르크에서 나치 브레인들을 교육시키는데 다 교과서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마르키온 복음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바빌론의 그 고고학자들이 파내는
그런 역사적인 그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 바빌론에 대한 고고학적인 그런 실증을 역사적인 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로젠베르크의 20세기 신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나치 그 독일의 그 우회 브레인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과 과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티베트에 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지하에 아주 굉장히 한 100만 년 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니 이런 때에 이미 지하에는 고도의 문명이 있었다. 지상에는 원시적인 석기 시대지만은 그 지하에는 오늘날보다 더 발전된 고도의 문명이 있었다. 그 지하의 문명을 그거를 과 연관이 있어서 자꾸 지하에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티베트다 이거예요. 그 티베트의 거기에 승려들이나 그것은 라사라고 하는 그 티베트의 수도는 말하자면은 그 근처에 지하로 내려가서 통로가 있어가지고 지하의 세계의 그런 고도의 문명 세계와 접하고 이랬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나치 브레인들을 또 티베트로 많이 보내가지고 그 소위 선사 시대에 지금 한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무슨 인도의 간지스강 지역의 판잡 평야나 이런 데서 문명이 발상됐다고 하는 것이 한 6,000년입니다. 그 6,000년보다 이전에 100만 년 전에 이럴 때 그 지상에서는 원시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지하에서는 오늘날보다 더 발전된 굉장한 문명의 세계가 있었다. 그거를 아는 길은 티베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래서 또 티베트에다가 유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치 브레인들 베벨스부르크에서 어느 정도 학점을 따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또 차출해서 티베트에 보내서 티베트의 고승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지하의 세계에 그런 고도의 문명 발달된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게. 이러한 것들이 그 베벨스부르크에서 이루어진 나치 순애들, 브레인들에 대한 교과 과정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사진에 보시는 멋있는 삼각형의 건물, 베벨스부르크 내에서 나치 독일의 아주 고위 장교들, 히틀러 밑에서 참모로 일하던 히틀러와 히물러와 괴링 밑에서 참모로 일했던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과 과정이었습니다.